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셨던 패더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이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네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그런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번 이야기 이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그 전과는 다른 걸 보는데, 최근에 한 달간 계속해서 보이는 분이 있는데, 예. 요번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 저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저번 방송 때 방송으로 긴장은 안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이들이 입원해 있어서 차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이고, 예. 그게 차 창문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떨려가지고, 엊그제도 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네네. 네, 빨리 괜찮아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네. 그때 당시 존재부터 먼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죠. 처음에 이 귀신을 보게 된 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지금 한 달간 2번에 걸쳐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한 3주 전쯤에 입원했을 때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가겠다 하고 그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5시, 6시쯤 됐는데, 저희가 전원주택인데 길냥이들이 좀 쉬었다 가라고 캣타워나 이런 걸 마당에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자주 놀러 오기도 하는데, 이 동네에 대장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여기에 놀러 온 애들을 자주 내쫓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새벽 5시, 6시쯤 됐는데, 밖에서 그 왜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 막 고양이가 앙칼지게 막 죽어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대장 고양이다. 얘 빨리 가서 내쫓고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에 또 여기서 막 물려서 상처가 되고 골절이 나고 이런 고양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망이 같은 걸 하나 들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캣타워 앞에 할머니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새벽에 웬 할머니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저희가 늘상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할머니 뒷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건드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 집이고, 할머니가 뭐 혹시 저희 집 앞에 자주 들어오는 할머니는 계세요. 박스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혹시 그런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여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딱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앙칼진 그 고양이 소리 있잖아요. 그걸 막 내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건데 정확히 봤는데 눈이 그냥 사람 눈인데 위에서 아래로 감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돌비님한테 카톡했을 때 2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뭐 절, 무당집,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믿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킬 수 있는 건 다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7시쯤에 해가 좀 뜨길래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저번 시참 때 그 할머니는 아닌데 제가 방송에 참여하려고
차에 가서 그 앞전분 거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막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원체 밤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라 보호자인가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쪽 차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뒤다보고 또 저쪽 창문에 가서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다가 제가 있는 차에 와서 창문 안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하자는 건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비춰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분도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감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 한 달간 이런 분을 2분, 3분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귀신을 2명, 3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방송하는데도 계속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인가 40분 정도 보고 있다가 없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귀신이 있나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귀신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영적인 기운이 있는 분이 야외에서 시참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네네. 갑자기 시참이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냥 네네.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눈이 아래에서 위로 감긴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최근에 본 귀신은 이렇다라고 또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저번 이야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오토바이 타고 나게 되고 제가 이제 점점 귀신이랑 사람의 구분을 짓지 못한 공포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사고 후에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까지 2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간을 쭉 훑어보면 주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본다던가 느낀다던가 혹은 뭐 이상한 꿈을 10여 년에 걸쳐 이어지게 꾼다던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처럼 맞서 싸워보려다 도태돼서 자신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또 나아가서는 뭐 죽음으로 어쩌면 이 존재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절시킬 갇힌 공간 속에서 서서히 죽음 속에 몰아넣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살다 보면 왜 사람인데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악마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잠시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계획하고 움직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2-3차례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의 경험도 늘었고 돈도 모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가꿔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진짜 막연하게 그냥 돈만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속신앙을 알게 되면서부터 굿이나 뭐 어떠한 행위를 받기 위해선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당시 현재로 돌아와서 23살이었고 오토바이도 팔고 통장에 돈까지 다 합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내 인생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시간을 쏟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게 돼요. 그 카페에서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카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문에서 이제 그거를 약간 상업적 도구로 쓰려고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나와 같은 걸 보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람을 흉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아닌 뭐 테스트였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0명 분이랑 제가 흉가를 그때 당시 한 4, 50군데를 다녔었는데 제가 보는 그 존재를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단 한 명도 없이 허무하게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쯤에 저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다른 존재를 보는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그게 마지막쯤에 일어난 일인데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익명성이 엄청 보장되어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만남을 약속하고 그분이 강원도 평창 버스터미널 쪽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쪽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제 친구와 강원도 근처에 흉가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장소 선점까지 해서 만나게 됐죠. 그 근처에서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어요. 어두워지기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나는 건 20대 중반 여성이었고 각진 뿔테 같은 걸 쓰셨었고 강원도 억양에 그냥 말도 나긋나긋 정말 잘하셨어요. 딱 학교 다닐 때 조용한데 차분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11시쯤 그때쯤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거기는 이제 3층짜리 폐모텔이었고요. 앞쪽으로는 중앙선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고 주변은 이제 온통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앞쪽 문들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가 치고는 잠금장치나 이런 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뒤쪽에 철문에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도 막 돌려봤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고 헛돌았었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반 바퀴 더 돌아가니까 그쪽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유리가 깔끔하게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혹시 높진 않은데 저 창문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방은 그 모텔의 창고로 썼던 공간 같았어요. 장판이나 이런 건 안 깔려 있었고 뭐가 흐트러져 있었고 나가서 바로 앞쪽으로는 위로 향하는 비상구. 거기는 조금 구조가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비상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복도가 쭉 있는데 그 끝에 이제 로비랑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또 메인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로비에 가서 둥글게 있는 의자에 짐을 풀어놓고 카운터 공간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막 뭔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꺼내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카운터 창문 있잖아요. 조그만한 창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거기를 유심히 보더니 진짜 정말 많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많나요? 이랬더니 저기 귀신들 안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있다는 건지 안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도 거짓말쟁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흉가라고 분위기 잡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혼자 쉬어나 보자. 그 생각으로 이제 다른 방 가자고 했어요. 1층의 모든 방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도 뭐가 달리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계단, 3계단 정도 올라갔나? 위쪽에서 그런 소리 있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걷는 소리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걸리면 안 될 때 까치발이 아니라 왜 뒤꿈치 붙이고 반원을 그리면서 발을 떼는 막 그런 느낌의 소리 있잖아요. 진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다시 로비로 가서 가방에 있던 3단봉이랑 비비탄 총을 챙겼어요. 제가 왜 챙기게 됐냐면 거기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테스트한답시고 흉가를 다니다가 충남 서산의 폐건물에서 사람이 휘두른 파이프에 턱을 찍혀가지고 제가 7방 정도 꿰맸었거든요.
그래서 폐가나 흉가는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챙겨 다녔었거든요. 비비탄 좀 센 걸로 갖고 다녀야겠네. 아니요. 가스총. 마트에서 그냥 2만 원 주고 산 거. 아이고, 야.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비비탄 총을 쥐어주고 제가 이제 그 3단봉을 들고 선두로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반쯤 딱 올라가면 180도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2층으로. 근데 딱 꺾자마자 위를 딱 쳐다보는데 엄청 마른 몸매인데 온몸에 옷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 묻어 있어요. 머리는 스타일 있는 보이시한 머리가 아니라 남자처럼 깎아놓은 그런 머리의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반쯤 비스듬하게 서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두운데도 그 눈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모모귀신이라고 치면은 떠도는 사진의 눈과 비슷한데 그게 조금 예쁜 눈빛. 예. 예쁜 버전의 눈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보자마자 이게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딱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얘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거기서 잠깐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초도 안 되는 짧은 대치 속에서 친구가 저한테 뭐 또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할 때쯤 제가 옆에 여성분한테 저거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떨어요. 그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검증 그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나가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팔을 딱 잡고 내려가려는 순간 위에 얼어붙어 있던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뛰어가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막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났는데 저는 순간에 뭐 따라갈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친구랑 여성분을 부축해가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도 계단에서 다리가 풀려서 여자분이 막 계속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 들고 여성분 짐 들어주고 아까 창고 방향으로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자분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선 안정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차를 끌고 한 5분 정도 나오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 좀 이렇게 해서 몸 좀 녹여주고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린다, 괜히 저희 때문에 못 볼 걸 보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터미널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터미널 근처까지 도착을 했고 도착했을 때 여성분이 안 내리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으면 편히 얘기하셔도 된다 했더니 저희한테 하루만 같이 묵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바로 서울로 넘어올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뭐 찜질방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PC방에 가서 밤을 새자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켜놓고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팽호텔에서 네. 여성분의 시점으로 계단에서 제가 2층 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든 생각이 1층 카운터에서도 그렇고 계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저를 거짓말로 생각했던 거죠. 아, 반대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성분이 잠깐 생각이지만 이렇게 흉가체험 한다고 여자들 데려가 놓고 후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 품고 막 행동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따다다다다다 빠지지 와라라락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애들이 밥 빨리 먹으려고 막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렇게 잠깐 시간 동안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엄청 많은 귀신들이 올라오고 내려와서 그 반계단 저희가 서 있는 곳에 꽉 찬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제 얼굴에 밀착된 얼굴만 6, 7명이 있었고 뒤쪽으로 붙어있는 것까지 하면 뭐 20명은 좋게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여성분을 모시고 부축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얼굴을 맞대고 막 뒤에 매달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창고에서 나왔을 땐 이 여자분이 걱정한 게 제가 귀신에 씌이거나 홀렸을까봐 예. 행동을 주시했는데 뭐 변한 건 없었고 또 밖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런 걸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너무 무섭고 막 두려워서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뭐 단지 지금 무서움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다가 동투면 가려 하기엔 말을 너무나 잘하던 그 여성분이 말도 막 너무 서두 없이 나오고 말할 때마다 떠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밤을 꼬박 새고 8시쯤 다 돼서 여성분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게 저번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귀신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보는 게 이게 귀신인 건지 예. 아니면 귀신이 아닌 건지 정작 뭐 귀신과 다른 이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귀신을 보지는 못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이제 집에 갇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들은 뭐 집이라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 친구들이. 근데 집에 있어도 많이 보여요. 남들은 뭐 귀신을 간혹가다 보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이나 그런 데 가서 보기 마련이지만 저는 뭐 컴퓨터를 해도 용변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였어요. 예. 단지 그나마 제가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도 모든 모양새가 완벽한 사람의 모양새였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욕실 욕조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데 발가벗고 남자분인데 자신 그 소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머. 그걸 막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는 아저씨도 있었고. 잠깐만. 귀신인 거죠? 그리고, 예, 귀신이죠. 네, 어이구, 흉측하네. 그 컴퓨터 방문이 열려 있으면 예. 방문이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꼬마도 있었고. 근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문이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뭐 쥐포나 오징어를 구려고 하면 꼭 그렇게 불만 켜면은 거기 와서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인데 손을 그 불에다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예. 제일 짜증나고 답답한 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면 항상 똑같은 5명이 와요. 예. 그게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보거든요. 예. 그럼 내색은 안 해도 앞에서 알짱거리면 당연히 TV가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뭐 계속 봐더라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TV를 보지도 않았고 차량 운전할 때는 구별이나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아이패드 2개를 영상을 켜서 2개를 고정해 놨거든요. 이게 영상에는 찍히지 않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운전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네. 모르는 번호에서 누군가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아들 아빠야 딱 이 말이 딱 되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 그랬죠? 네. 예. 딱 음성을 듣는데 엄청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있었겠지만 진짜 그 미안함이 그 음성에서 쏟아져 나오기 어려운데 진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의 통화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제외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혼 후에 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중학교 때 사고 이후로 더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냥
요즘 어쩌다 한 번씩 그런다라고 말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그때 부도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몇십억대 그 정도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주변 도움도 받고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을 제가 그때 당시 맨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현장 실무부터 하나하나 쌓으면서 시작해볼 기회를 주시게 되고 제가 거기에 응하게 돼요. 그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한전박스나 전신주의 불법 복착물 방지를 위한 3M 시공 업무였는데 차량 한 대 지원받고 몽골형 2명이랑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버지가 일을 같이 봐준다고 같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이게 일이 좀 창피했던 게 20대 초중반 나이에 하기에는 이게 스크래퍼로 막 긁어내다 보면 잔여물도 막 온몸에 묻고 페인트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전신주나 한전박스는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신호등 근처, 뭐 역 근처 조금 이런 번화가 근처에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랑 사투를 벌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차가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너가 형들이랑 해라. 대신 이번 주는 가까운 데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저희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음 주에 본사 가신다고 네. 그날 이제 일 끝나고 몽골 형들이랑 물곰치에 술을 한잔 하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수를 한잔 했고 아버지 집이 여의도였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옆에 숙소 잡고 자자고 그래서 영등포 시장 안에 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게 말이 모텔이지 여인숙보다 더 허름한 데였고 평소에 아버지였으면 뭐 다른 곳으로 바로 나갔을 텐데 다들 너무 취해 있어서 뭐 양치도 안 하고 잘 정도로 취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누우셨어요.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그림과 같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TV 그리고 조금 오래된 식당에 가면 있는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저, 몽골, 몽1이라고 할게요. 몽1형, 몽2형. 예. 그렇게 이제 누웠고, 누워서 다들 자고 저는 핸드폰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나가서 전화통화를 좀 하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막 양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헤드셋을 끼고 자려고 눈을 뜨고 헤드셋을 끼려고 일어났죠. 눈만 뜬 거죠. 내 옷걸이 쪽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거랑은 뭔가 달라요.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그 보이지 않는 공기? 예. 뭐 기운 같은 거를 저를 짓누르다 못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팩이나 영합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블리치나 원피스 나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제대로 쳐다보다간 예.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겠다 싶을 와.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실눈을 떠서 아래를 살짝 향해 봤는데 검은 중절모,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도라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쓰고 있었고 얼굴 조금 까매서 안 보였고 그리고 흰색 셔츠에 블랙 슈트 세트를 입었어요. 엄청 세련된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침착하자.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혼자 막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한 체감상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젠 없겠지. 그러고 다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난생 처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 예. 제가 여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몇 번 안 됐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입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제 귀로 전해졌고 단지 이제 소리는 소리인데 음성보단 조금 바람 소리가 많았고 네. 흡사 일반적으로 귓속말을 속닥일 때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더라고. 웃을 때 하하하 하잖아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속으로 그냥 아이씨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됐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어떡하지? 그래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냥 여기서 죽나 버티다 죽나 뭐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그냥 확 앉아요. 확 앉아서 위를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살면서 손에 꼽는 가장 큰 실수이자 후회였는데 얼굴이 안 보였었는데 딱 앉아서 바라보니까 얼굴이 선명히 명확히 너무 잘 보였어요. 입의 모양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보였고 이거는 뭐 공포 프로그램이나 공포 영화에서 묘사되는 저승사자의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얼굴이 엄청 앳되고 미소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혼동이 온 게 이게 저승사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실감이 나?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어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자기를 알아보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입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무서워? 무섭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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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겁먹지 마. 너를 도와줄게. 대신 너도 나를 도와. 하하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냥 그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으로 양쪽에 아빠랑 몽일 형을 주먹으로 진짜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려쳤거든요. 순간 아빠가 뒤척이면서 욕을 하셨고 그때 몽일 형이 바로 일어나서 뭐해 하면서 딱 앉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없어지고 제발 불 좀 켜줘. 제발 불 좀 켜줘. 딱 그 얘기를 하고 누웠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몽일 형이 바로 불을 켰고 난리가 났죠. 왜냐면 제가 그때 오줌을 쌌거든요. 오줌도 싸고 거의 혼절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승사자 같은 걸 본 것 같다. 예전에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겼을 건데 요번엔 안 그랬거든요. 딱 그 얘기 듣고 집 먼저 챙기고 전화기 들고 그때 당시 대리운전 막 여기저기 눌러보고 대리가 없으니까 야 차 놓고 가고 택시 타고 가자. 아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가서 씻고 자게 돼요.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버지랑 형들은 이미 일에 나갔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식탁에 밥도 차려져 있고 그래서 밥도 차려놓고 갔네 이 생각으로 가는데 복도 끝방 쪽에서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또 슥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제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제발 좀 꺼져라 힘들어 죽겠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깜짝 놀라서 다가오더라고요. 괜찮냐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셨고 그 근방에 살기도 하고 일주일에 아버지 집을 한두 번씩 청소 겸 뭐 반찬을 해주시러 오는 이모님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가 같이 밥을 먹고 저를 또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그때 내과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집에 왔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고 그 이모님도 본인이 있으면 불편할 거니까 편히 쉬라고 하고 가셨고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공간인지라 너무 큰 공간에 혼자 있으면 잠도 못 자겠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걔네 집에서 하루를 잤고 오랜만에 꿈을 꾸게 돼요. 그 빨간 눈을 가진 용머리 부처가 나오고 저번 유체이탈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용머리 부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입으로 물고 막 흔들던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그 직전에 본 귀신을 잡고 물어 뜯는 형식 비슷하게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꿈이. 그날도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전에 본 저승사자 닮은 귀신이 그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승사자가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저승사자면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꿈속에서 소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그 하하하 이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막 울리더라고요. 꿈 안에서. 그리고 분명 손에 잡혀 있었는데 제 시점이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눈들을 향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꿈에서도 아무리 인지라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점이 눈동자들 깜빡이는 걸 보고 다시 오는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검정 공간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까매지더니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꿈을 깨야 되는데 왜 꿈이 안 깨지? 꿈을 벌써 인지까지 하고 있는데 꿈이 안 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하하 하하하 나를 도와. 그럼 난 너를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꿈에서 깨요. 그렇게 일어났을 땐 이미 한낮이었고 친구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래서 이거 뭐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전에 제 친구 어머님께 연락을 또 드리고 이틀 뒤 일요일쯤에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친구 집으로 갔고 어머님이랑 예전에 연이 닿았던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만신할머니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간 있었던 일도 쭉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게 돼요. 만신할머니는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도 않고 너무 괴이하다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전에 왔을 때 그렇게 발밖에 안 보이던 존재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제 뒤에 악신 같던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이번에 본 존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존재도 어쨌든 느낌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적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를 써주셨어요. 이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 무업을 하는 분이 아닌 일반인한테 핸드폰 번호를 준 게 3번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몽일 몽이 형과 일을 시작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부적 때문인지 그 존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일주일, 2주일 안 보였고 그러다가 속초에 3일짜리 공사를 잡고 본사에 들려서 이렇게 시트지, 페인트, 공구들 준비해서 떠나게 돼요. 그 3일 공사 중에 마지막 날만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2일 동안은 최대한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다음 장소인 충남 당진에 미리 가서 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양을 했고 둘째 날은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갈 쯤에 한 점심 조금 지나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전날 묵은 숙소로 돌아왔고 형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푹 쉬어라. 나머지는 나중에 이쪽 올 일이 있으면 그때 하자 하고 그때 저희가 택시를 셋이 같이 썼는데 형들은 그럼 우리 목욕탕 가겠다 같이 갈래 해서 나는 목욕탕 안 간다. 그래서 형들 둘이 건너편에 있는 목욕탕에 갔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변에 무슨 냄새도 나고 웅성대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침대방에서 나가면 큰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거실 쪽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형들 사와서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TV 보나 해서 딱 나갔는데 거실 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 제법 흘러있길래 몽일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욕 끝나고 이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열려있는 약국 있으면 거기서 두통약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아까 분명히 냄새랑 소리가 났는데 그게 옆방에서 나는 소리고 냄새는 비가 오니까 다른 방에서 넘어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저승사자 같은 게 또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우선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밝은데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후에 진짜 누구세요? 진짜 떨림을 최대한 감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또 생각해봤어? 나를 도와.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만. 제가 진짜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하하 소리가 여기저기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서라운드처럼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그게 조용해질 때쯤 너를 못 살게 구는 짐승이 잡아먹은 게 내 스승이자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전혀 안 갔었거든요. 당시엔. 제 꿈은 뭐고, 또 왜 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막 왜 대체 내가 뭘 도우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놓친 게 없는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것이든 도울 테니까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때부터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대. 그 이상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끝이다. 이제 남은 건 너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앞에 훌훌 없어지더라고. 짐승이 용머리 붙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근데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없어질 때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는데 사실 눈을 떴을 땐 침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꿈이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지? 그래, 핸드폰을 보니까 몽일 형이랑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그 광주 만신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돼요. 오늘 일어난 일 다 얘기하고 할머니께선 천천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짚히는 게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폐사찰에서 잔날로 되돌아가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거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사건화 시키는 건 아닌지, 어쨌든 이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되짚었어요. 근데 그렇게 놓친 게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놓친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기억나요. 저번에 얘기할 때 초반에 얘기했던 얼굴에 수십 방의 벌침을 맞은 듯이 그 노인. 부은 얼굴에 낫과 호리병 든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제가 그 폐사찰 사건 이후로 처음 본 사람이 아닌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용머리 뱀한테 물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첫 꿈이 이사간 집에서 금요일에 본 휴지거리 귀신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눈동자가 하나하나 늘어났기도 했고 그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할아버지랑 연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누군지 찾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제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제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 후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진짜 최대한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받자마자 반갑지만 반가움을 뒤로 한 채 예전에 외할머니가 사시던 마을에 혹시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 여쭤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서 아직 이장님을 하며 지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당시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 갑자기 찾아뵙기보단 명절 끄트머리쯤에 찾아뵙기로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뜨문뜨문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 추석이 돼요. 둘째 외할아버지,
둘째 외할머니, 그리고 큰아재와 둘째 아재 이렇게 계셨었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놓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는 둘째 외할머니도 그렇고 막 몇 차례 울기도 하셨고,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 보이던 아재들도 어느덧 뭐 제 얘기에 빠져가지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관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야만 어떤 일인지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옷차림새나 피부, 뭐 들고 있던 낫과 호리병 막 이런 거를 얘기해도 그걸로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큰아재가 과일 먹고 양치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야 패도야, 근데 네 말대로라면 그 저승사자 같은 게 용이 아니라 했다며.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지만 그냥 검은 머리, 빨간 눈, 그리고 머리에 비해 턱없이 짧은 뱀꼬리, 딱 그거였다. 그랬더니 큰아재가 그럼 그게 용이 아니면 그나마 비슷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뱀일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애들을 키우면서 실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뱀을 많이 접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을 살지 않으니까 뭐 뱀을 본 게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본 거밖에.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뱀 사진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주 주말이 됐고 다시 외할머니 댁에 모였을 때 큰아재가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옆마을 2곳이랑 아랫마을 1곳, 그리고 거기서 옛날 마을잔치 사진, 앨범, 주변 어르신들 결혼 사진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올 만한 사진 모두 다 구해놓으셨더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떠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진짜 해결하고 떳떳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년이 더 된 사진들도 보게 되고, 뭐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습도 거기서 처음 보게 되고, 할머니 어릴 적 사진도 보게 되고, 뭐 원래 계획이랑 다르게 예촉에 빠져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어른들도. 근데 그렇게 수백 장의 사진을 보던 중에 진짜 소름 끼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2장을 봤어요. 예. 연말 사진이었고 85년도 8월달 사진이었거든요. 옛날 사진은 거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연도랑 월이. 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누구냐고 진짜 막 다그쳤거든요. 근데 작은 외할아버지가 놀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약간 이렇게 누워보는 눈빛으로 야, 말도 안 된다. 딱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도 엄청 놀란 눈빛으로 막 저를 계속 봐요. 그리고 막 큰애자랑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막 번갈아 보면서 왜 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마을에 아주 심술복 고약한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가지고 동네 전전하다가 그 집꼴로 안 보이게 됐고 한참 뒤에 그 저수지에서 온몸이 부패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인은 뭐 혼자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내사종결로 끝난 걸로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뇌가 고장난 건지 사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건지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꽉 부여잡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차에서 모녀 스님 2분이 오씨 집안 첫째 둘째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행위 당하고 살해당하셨다고 들었다. 와. 나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갑자기 막 뭐가 기억난다는 맞네 맞아 하면서 그때 오머머 막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폐사찰과 첫째 아들과 저와의 관련이 뭐가 있을까? 네. 저희끼리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꼭지점을 못 찾고
바로 광주 만신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드려요. 지금 말하는 내용부터 다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낼 테니까 몇 주 뒤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점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됐고 저랑 만신 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아재 이렇게 4명이서 예전 그 폐사찰로 이동을 해요. 이야, 그 도착해 갈 때쯤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만신 할머니가 아이고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본 사찰은 담장은 우선 다 허물어져 있었고 제가 잠을 잤던 그 큰 건물만이 좀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건물들도 거의 폭삭 내려앉은 수준이었어요. 그 만신 할머니가 그 앞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랑 모구들 정리하시고 제를 간단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고 한 바퀴 크게 둘러보시더니 처음에 올라올 때 표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을 처음 뵀어요.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저한테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라고 했다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뱀이야 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큰아재가 딱 저를 툭 치면서 야, 뱀 맞았네 이런 눈치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외할아버지가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예. 살아생전에 오씨 형제가 뱀을 그렇게 잡았대요. 까치살모사라고 하는 독뱀인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7.4? 아, 살모사. 네, 그 독뱀인데 그게 예전에 엄청 비쌌대요. 예. 맨날 잡아서 수레도 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옆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더가 얘기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호리병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모양의 뱀통을 들고 다녔대요. 항상. 예. 그쪽 뒤쪽으로 산이 A산, B산이 있는데 그거를 뱀 핑계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사찰에도 발을 들이면서 사고를 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신 할머니가 딱 이 얘기를 듣고 우선 다음 주 중으로 사찰에서 위령제를 하기로 했고 다른 만신 2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수지에서 이제 구슬하기로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내려왔고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는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만신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그때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신 할머니가 저한테 만신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갈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가는 길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믿기 힘든데 아까 올라갔을 때 뭐가 보였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가셔가지고 크게 둘러보는데 그 첫째 건물이랑 둘째 건물이 허물어진 곳에 빨간 눈의 독사령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이게 뭐 수십 수백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뱀 땅이래요. 뱀의 땅. 그리고 그렇게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데 그곳에 그 어떤 귀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독사령들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꿈에 나오는 그 뱀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건 아닌데 오씨 집안 첫째가 물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사찰까지 가서 또다시 모녀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또 2번 죽이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목탁치고 거기서 잠잤다는 이유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긴 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만신 할머니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셨는데 그거 꼭 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너진 담장 쪽에 길을 어찌나 빨린 건지 새까맣게 타 죽은 저승사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50년 이상 무업을 하면서 처음 봤고 예. 지금 현지 힘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말 하고 할머니는 주무셨어요, 그때.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신당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신당으로 간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거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아랫지방말 같은데 니 살고 싶으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거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옆에 계신 만신할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할머니한테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꿔달라 하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할머니가 통화가 점점 길어지셨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을 떨면서 두 손으로 받쳐 들어야만 통화가 가능해질 정도로 손을 떨고 계셨고 그 전화를 끊었을 때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찰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이 마무리가 돼요. 와. 그리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요. 예. 와, 잠깐만. 지금 말이 안 이어지지가 않네요. 진짜 패더님, 제가 이거 장담컨대요. 시들무 역사에 남을 이야기이긴 합니다. 시들무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 많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네. 제가 다음에는 무조건 그 사건에 대한 건 완결을 짓고 이후에는 2년 전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그런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충격적이고 전에 있던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이 존재는 뭘까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전부 다 그 떡밥들이 회수가 됐어요. 일단은. 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가 막이 내렸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는 패더님께서 또 이어서 나중에 또 시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장담컨대요. 이거 첫 편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사에 남아요. 이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정도의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이야기에 또 어떤 결말이라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패더님만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전편 꼭 들으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패더님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용머리 부처 사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느낌상 패더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저도 사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방금요? 아니요, 어제 돌비님 연락받고 2시 50분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이야기랑은 관련은 없는 전혀,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마무리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우선 그 전에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마무리인지라 제가 분량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무서운 사건도 있었긴 한데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좀 많이 걷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무서움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미리 양해 좀 구하고 대신 제가 이게 사실 기억으로 기록을 정리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기록을 통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한글 문서로 한 350페이지가량 있는데 그중에 제가 50페이지를 사용했거든요. 350에서 이제 50을 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여기에는 지금은 사실 사건 위주로 제가 살아온 일들을 풀어낸 거고 네.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은 아직 한 20%밖에 안 풀렸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이제 차차 정리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전편에서 마지막에 저는 광주 할머니를 모시고 대구로 향하게 되고 가는 도중에 사찰터에서 본 것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고 신당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화가 오게 돼요. 네. 전화를 받았을 땐 살고 싶으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라는 처음 듣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예. 이어서 옆에 만신할매 전화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광주 만신할머니는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을 떨면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통화를 하셨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찰로 가기로 하면서 그날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새벽 5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곳에 기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 몇 년 만에 정말 편한 숙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앉았을 땐 어제 못 본 부적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뺑 둘러서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거실 군데군데에도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좀 이상해서 만신할머니를 연신 부르면서 이방저방 노크를 했어요. 근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옆 건물에 있는 신당 건물에 갔나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역시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게 신당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통, 두 통, 여러 통의 전화를 하다가 사찰에 갈 준비 때문에 어딜 가신 거겠지.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신할머니 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방에 들어가서 우선 이불 정리를 좀 하고 간단하게 씻고 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가운데 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 위에 뭐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제 이름이 써져 있는 노란색의 편지 봉투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봤을 때는 왠지 모른 불안함 속에 열어보게 돼요. 그 안에는 편지지가 있었고 좀 투박한 글씨체로 어떠한 만남에도 보이지 않는 연이 있는 법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단다. 처음 우리의 만남에서 포옹을 하고 반가움보단 두려움이 앞섰었고 어진 인간의 상념은 너를 보호하기에는 소명을 다한 나로서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 다행히도 너를 도와주실 분들이 생겨서 한결 마음을 놓고 언젠가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지 않는 건강해진 패더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 편지를 읽고 나서는 그냥 한없이 가슴이 먹먹하고 고구마 몇 개를 목에 막 강제로 쑤셔넣은 것처럼 침도 안 넘어가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슬펐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편지만 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대체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전날 통화할 때 할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어제 저희 할머니께 뭐라고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쪽 상대방이 뭐 중간중간 저에게 뭐라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흥분이 돼 있어서 제 감정만 우선 표출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껏 내지르고 나서 할머니가 사라지셨다. 편지 한 통 남기고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쪽 할머니가 아이고 독한 년 결국 사달라게 생겼네 라고 하셨고 제가 뭐라고요? 뭔데요? 무슨 사달이 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드니까 니거 혼자 있으면 뒤져본다. 그 할매 그렇게 생각하걸랑 차 보낼 테니 그 차 타고 와라. 주소 찍어라. 라고 하셨고 예? 제가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다 그르치면 그 할매만 개그치 죽는 기다. 알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잔말 말고 시간 없으니 주소나 찍어라. 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네. 그때 진짜 참을 수 없는 화, 원통, 비참함을 느끼면서
주방에 갔어요. 이게 뭔가 저 때문에 자꾸 꼬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주변에 연이 닿은 모든 사람들, 죽음과 불행의 시작이 막 저한테서만 온 것만 같고, 수년간에 솔직히 노력을 했는데도 상황이 뭐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막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것도 미리 계산되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칼, 가위 이런 뾰족한 걸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방에 철푸덕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한바탕 계속 울다가 거실로 나가서 편지를 또다시 들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치고 슬퍼하는 게 악귀인지 악신인지 그놈만 도와주는 꼴일 테고 그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다시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왔죠.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라 했더니 조심히 온나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마침내 작은 외할머니 댁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는 할머니 집 앞에 저희 가족 차를 제외하고도 3대의 차량이 있었고, 마당에는 좀 한복과 비슷해 보이는 흰색의 전통 복장 같은 걸 차려입은 덩치 좋은 아저씨 4분 정도가 계셨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목례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흰색 한복을 입은 딱 봐도 그냥 무당같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랑 또 흰색 한복을 입은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랑 특정 색의 개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었고,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이 한마디도 하지 말고 따라 나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따라 나섰게 돼요. 그리고 개량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셨어요. 그 차에 타라고 하셨고, 은색 스타렉스인가 그거였거든요. 뒷좌석에 탔는데 안에는 정체모를 부적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체감상 한 1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데는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사찰이었거든요. 근데 딱 갔을 때는 이미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제사상 앞에 하얀 방석 같은 데 위에 앉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굿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이 나갈 것만 같기도 하고, 그 노래인지 타령인지 모르는 그 소리부터 막 쳐대는 꽹과리, 북 모든 소리가 고막을 뚫고 뇌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물리적 가해가 없는 고통이었고,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하늘도 빙글빙글 돌고 그 어지러움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심장이 귀와 뇌 쪽에 달려있나 싶을 정도로 쿵쾅 쿵쾅 거리는 소리가, 또 박동이 얼굴 전체가 막 터질 듯 말 듯 움직였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내 죽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으로 참 팔자 사납다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거나 다 해볼걸. 내가 진짜 죽으면 그 악신인지 뭐 악인지 그놈부터 잡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진짜 그 시끄럽던 게 한순간에 확 조용해졌어요. 어지럽던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 토도 멈추고 쿵쾅거리던 심장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눈을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뭐 눈도 잘 벌려가고 몸은 살짝 뻐근한데 어쨌든 움직여는 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 악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부터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 구슬하던 만신할머니, 그분이 만신할머니였는데, 그리고 옆에 계시던 분도 만신할아버지였고, 그분들도 뭐 시간이 멈춘 듯이 그냥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움직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입구 쪽에서 아주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 웃음. 네.
단번에 저는 그 저승사자인가 보다. 돌아갔다. 예.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때 잠깐 든 생각인데 이런 고판에 올 정도면 확실히 나의 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게 제 쪽으로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니까 별 잡것들을 데려와서 이 난리를 만드냐. 마음만 먹으면 누구처럼 데려가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너도 마지막 기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리냐. 하란 대로 다 했고 노력할 만큼 노력도 했다. 그리고 우리 폐사찰에 가서 독사령들도 다 확인했고 단지 그 악귀인지 악신만 찾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실마리를 잡았고 해결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회를 잡고 달라는 거야 하면서 얼굴이 바뀌었는데 얼굴이 그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오시 할아버지요? 네, 오씨 집안 첫째 아들 얼굴이더라고요. 뭐야? 저승사자의 얼굴이 분명히 그 이쁘장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랬죠. 이런 뭐 형상이나 할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저는 속으로 정말 저랑 어떤 윈윈구조의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얼굴이 좀 이쁘장했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그 모녀 스님 중에 누구와 관계가 있어서 복수를 돕는다고 혼자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와, 생각이 완전 뒤집어지네. 네. 근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저를 뒤로 한 채 그냥 하하하 하하하 이러면서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면서 저쪽 대문에 넘어갈 때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아까 구슬하다 쓰러진 채로 기절, 혼절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들 멀쩡했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도. 근데 만신할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정말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로 저승사자는 무슨 어디 추잡스러운 악기가 무슨 방법으로 구렁이를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 녀석이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 녀석은 저를 말하는 건데 예. 저 녀석이 죽으면 너도 죽음을 면치는 못하는구나. 악기가 커봐야 악기지 어디 신행세를 하려고. 네가 노리는 게 저 녀석 속에 품고 있는 작은 씨앗이냐. 내 놈 마음대로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핵심적인 단어들로만 제가 재구성을 조금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계시던 그 만신 할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창도 아니고 엄청 큰 무구인데 그걸 들고 제게 다가오셔가지고 엄청 나지막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서 저를 툭, 진짜 세게도 아니고 툭 밀었는데 만약에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하반신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으로 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고꾸라지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또 사찰의 방 한켠이었고 옆에서 그 만신 할아버지가 계속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일어나니까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천히 나오거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누워있다가 바깥으로 나갔고 할머니는 보자마자 시간 없으니까 힘들어도 좀만 서두르자 이러면서 다시 차에 타고 작은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요. 마당으로 들어갔을 땐 아까 그 아저씨들이 엄청 큰 보찜 같은 데에다가 제사에 관련된 음식, 과일 이런 거를 챙기고 있었고 네. 난생 처음 보는 무구들부터 부적들 엄청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분은 짐들을 들었고 대구 만신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40대 여성분이 그 만신할머니의 제자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제자분, 무당을 하시는 둘째 이모 그리고 저까지 해서 9명이서 폐사찰로 가게 돼요. 네. 도착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무속적인 행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됐고 그거를 한 4개월인가 정도를 반복했어요.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너무 쉽고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사실
또 보일 거야, 또 보일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았지만 어느덧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한 10여 년 만에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된 거죠, 저는. 와.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제2의 삶을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지도 각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고 진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이 찰떡같이 표현되는 삶이었어요. 그 해 여름에는 이제 사찰터도 밀고 저희가 마을 분들과 거기 위령탑이랑 동물을 본뜬 석재상도 세웠고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에 대구 만신할머니께서 오기로 돼 있으셨는데 사학점이 생겨서 못 오시고 대구 만신할아버지께서 대신 오셨거든요. 그렇게 그 만신할아버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 큰아재, 무당이모, 저 이렇게 5명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쪽에서 간단히 제도 지내려고 올라가서 그렇게 제를 지내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그 골목길에서 우측길로 쭉 따라 들어가면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사셨던 집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들렀다 가자고 했어요. 직접 한번 구경해보자. 큰아재가 옛날이랑 다를 거 없다면서 그냥 내려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뭐 힘든 기억도 있었지만 좋았던 추억이 더 많은 공간이었기에 계속 가자고 쫄랐어요. 금방 가니까 좀 들렸다 가자 했더니 큰아재도 계속 가자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만신할아버지 모시고 먼저 내려가라. 나는 이모랑 할아버지랑 갔다 가겠다 했더니 만신할아버지께서 뭐 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게 돼요. 도착해서 울타리 바깥에서 본 할머니 댁은 예전에 따뜻한 느낌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관리가 안 된 건지 뭐 주차 공간 겸 형들이랑 공을 차며 놀기도 했었던 공간이랑 또 더울 땐 등목을 하다가 호스로 물장난을 쳤던 공간들도 풀들이 허리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집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그냥 보면서 옛 추억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신할아버지를 그냥 어쩌다가 문득 보게 됐는데 만신할아버지가 집의 한 군데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게 그 맞은편에 살던 저희 외할머니 베프분이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게 뭐 인사도 하고 잠깐 기다리라 하시면서 얼음 덩덩 띄어져 있는 미숫가루 타와가지고 그 앞에 의자에서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앞집 할머니가 갑자기 초입쪽을 보면서 땡땡아 패더 왔다 패더 얼른 와봐 너 기억나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낯이 약간 익은 듯 아닌 듯 뭐 누구였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 패더 진짜 오랜만이다. 왜 얼마만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누구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 표정을 보고 누군지 생각하는 걸 알아차린 건지 나 A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 형 하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악수도 하고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됐냐고 못 알아보겠다고 오, 예. 막 그랬더니 이제 결혼도 했고 아저씨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A형이라고 하면 폐사차를 처음 간 날에 안에서 제가 밖으로 못 나오고 있을 때 들어와서 도와준 외할머니 옆집에 사는 정신연령 조금 낮았던 고등학생형 그분이거든요. 1화에 나왔던 예. 네네. 근데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가지고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렇게 형은 형네 집 앞에 가서 형네 부모님한테 옛날에 옆집 할머니 손자 왔다고 올 때마다 저랑 같이 놀다가 패다라고 하니까 안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잠깐의 얘기 중에 할머니가 수박을 잘라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하셨고 저도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여기 손님을 모시고 와서 가봐야 한다 했더니 만신할아버지도 괜찮다고 실례 안 되면 시원하게 수박 좀 얻어먹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옛날에는 막 음악집처럼 해놓고 살았던 집 같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제법 근사한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수박을 먹었고 지금 몇 살인지, 취업은 했는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늘상 묻는 류의 질문들이었고 형은 작년에 결혼했고 아직 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은 결혼 앨범을 보여주겠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자랑하고 싶겠지 싶어서 제가 한번 보자고 하고 형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형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깔끔하기도 했고 눈에 띄게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말투나 화법이 많이 좋아진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형은 앨범을 찾아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는 형수님 와 진짜 예쁘다. 형 어디 가져와서 시집을 왔을까? 혹시 시력이 많이 안 좋나? 그냥 장난스럽게 리액션을 해주었고 예. 책은 다 형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 형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책 많아서 좋겠다. 나도 책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책들을 쭉 훑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A형이 야 패도야 이거 봐봐 이거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그냥 주저앉아서 당시에 진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이 가슴 한쪽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형이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있던 A4 용지 박스 안에서 꺼내들고서 배시시 웃고 있었고 그 손에 목탁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이 굳고 그렇게 벌벌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달려와서 왜 이래? 뭐 어디 아파?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러니까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밖에 계시던 다른 어른들도 이제 뭔 일인가 다들 들어오셨죠. 그러다가 만신 할아버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발로 기어서 만신 할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재가 일으켜주고 만신 할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저 목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할아버지는 뭔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나가라 그러셔서 저는 아재가 부축을 해줘서 거실 소파에 나와서 A형 어머님이 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좀 마셨어요. 이윽고 만신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갖고 나오셨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A형과 A형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꺼내놓게 돼요. 물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만신 할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긴 이야기 중에 핵심만 됐던 내용들만 짧게 이야기했고 알고 보니까 그날 형이 저를 탈출시켜주고 다 같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사촌형한테 그 목탁 진짜 괜히 갖고 놀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며칠 후에 그 사찰에 가서 목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탁을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너무 덥더래요. 더워서 시원한 데 가고 싶다 시원한 데 가고 싶다 그러는데 점점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뜨니까 팬티만 입고 산기슭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 산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여기 어디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찰 가는 길인데 사찰이나 가볼까? 팬티만 입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 담을 넘어서 그때 목탁을 갖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팬티만 입고 목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목탁을 갖고 와서부터 희한하게 말도 많이 늘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관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잘 꺼내지도 않는데요. 사실 이게 목탁이 흔한 게 아니라 형이 만약 얘기 없이 목탁을 했으면 놀라긴 했겠지만 똑같은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니까 이 목탁을 꼭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여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를 다 듣고 A형도 A형의 부모님도 저희 쪽에서 목탁을 가져가는데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작은 할머니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만신 할머니께서는 둘째 이모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셨고 그 목탁은 할아버지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이모한테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제가 만신 할머니께서 계신 아래쪽 지방의 어떤 산의 신당으로 가게 돼요.
예. 만신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신들은 산에 신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만신들은. 그래서 거길 가서 할머니를 만나 뵙게 되고 할머니가 아직 광주 만신은 연락이 안 되냐고 여쭤보셨고 이거는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말았고 그 난생 처음 먹어보는 뭐 차인지 물인지 뭐 하여튼 그걸 받아서 마시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만신 할아버지께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천에 뭘 둘둘 싸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 안은 목탁이 있었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고 이쪽으론 아무런 연도 없대요. 근데 너의 기만 놓고 봤을 땐 무당을 잡아먹고도 남을 기를 가졌대요. 오. 기운 자체는 언제든지 변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기운의 그릇은 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댁에서 이 할배가 인형을 봤다더라. 만신 할배가 그때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댁에서 집을 계속 주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추측 같아요. 확신한 건 아니고 그 인형이 아마도 그 모녀 중에 딸일 것이고 목탁으로 이루어진 부처가 엄마였을 거래요. 그리고 추측컨대 손에 쥐고 있던 뱀이 아마도 구렁이 신이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 짚은 거죠.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폐사찰에서 목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 자체가 그 기운과 맞아 떨어져서 너에게 들어왔든 주위에 붙어있든 했었는데 네가 저수지에 가서 오시지만 첫째 아들 그 악귀를 본 날 너한테 붙어있는 그 엄마와 딸을 봤을 거고 더군다나 거기엔 구렁이 신까지 있으니 잘만 하면 이것만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신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잡아 죽인 독사령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체의 엄마를 잡아먹고 양손에 구렁이 신과 딸을 갖고 휘두른 것 같다. 예. 그 과정에서 인형의 모습을 한 딸이 예전에 눈을 하나 흡수하거든요, 배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눈을 하나 흡수함으로써 악귀의 기운을 갖고 제 주변에 은신하며 숨어 지내는 것 같다. 오. 그리고 자신의 신까지 저버리면서 도와준 게 광주 만신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이해도 잘 안 됐고. 전에 또 뭐 제자분이 폐사찰에서 뭐를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부적이었고 그 행위에 대해선 설명할 순 없고 제가 광주 만신할머니가 사라졌던 날 일어났을 때 방에 있던 부적들 그리고 엎어버린 신당 어쩌면 제 악귀인지 악신을 떠안고 가려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승사자가 여기에 끼어있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다 하셨고 단지 그냥 죽은 저승사자의 탈을 그 악귀가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꿈과 보이는 것들로부터는 어쨌든 자유로워지게 돼요. 예. 그리고 먼 훗날 둘째 이모한테 들으며 알게 된 얘기인데 곳을 바뀌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만신할머니 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작은 할아버지랑 큰아재가 예. 내려와가지고 집에 외할머니랑 저희 엄마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만신할머니께서 다른 만신분들의 힘을 빌려서 저수지에 뭐 굿도 해야 되고 사찰에 위령제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희 둘째 이모, 무당 이모한테 다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스피커폰으로 이모랑 실랑이를 벌이고 군 입대 후 집을 떠나면서 네. 저에 대해 다 내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건지 계속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신 할머니랑 만신 할아버지도 어떻게 연을 계속 쌓았던 거고 그 개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특정 색의 개량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예. 그 할아버지는 특히 뭐 무속 쪽에 관심이 많다면 알만한 땡땡 신을 모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악귀들 이렇게 지옥으로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근데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개량 한복의 색상만으로도 특정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안 하고 네.
그분들이 그날 광주 만신할머니 신당으로 저랑 할머니가 떠난 날 그렇게 해서 이모랑 그 만신할머니, 제자, 만신할배 이렇게 넷이 온 거예요. 그렇게 5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5명이서 사찰과 저수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찰에 가서 광주 만신할머니처럼 뭐 독사령 얘기도 했고 새까맣게 타 죽은 저승사자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대구 그 만신할머니가 그 독사령이 바글바글한 뱀땅에 무구 중에 무언가로 땅을 막 캐집으셨대요. 그리고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셨고 만신할아버지도 그쪽으로 가서 보시더니 혀를 막 끌끌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캐집은 땅 쪽에 있던 독사령들이 막 옆으로 흩어지니까 그 안쪽으로 엄청 큰 구렁이 신이 있더래요. 근데 두동강이 나가지고 토막나서 새파란 눈을 하고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래요. 예.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구렁이 신은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험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찰주에 더 막 홀던 중에 뭔가를 보고 엄청 노여워하셨고 제자분이 그걸 죽게 돼요. 그건 아까 말했던 부적이었고 이거는 광주 만신할머니가 뭔가 저를 위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한 행위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려와서 또 저수지로 향했다고 해요. 저수지 주변으로 갔을 땐 잡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악귀나 그런 기운은 못 느끼고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오셨대요. 예.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그나저나 제가 그간 겪었던 일들을 새로운 대구 만신분들께 다 읊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이 온 날 사찰에서 있었던 일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자마자 어머님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 통화에선 저에게 살려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라 하신 거고 광주 만신할머니께는 전화를 하셔서 처음에 쌍욕을 막 하셨대요. 예. 그렇게 쌍욕을 하다가 전화를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띄엄띄엄 들리긴 했다는데 제자분이 죽었던 게 부적들이었고 그 부적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네가 그걸 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러다 일 그르치기라도 하면 니도 죽고 가도 죽는다고 터에서 너 구렁이 씨는 봤냐고 눈이 새파랗게 토막나서 죽어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냐고 네가 도움 준답시고 데리고 있는 그놈한테 최근 자주 보이는 게 저승사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그 악귀라고. 예. 그러니까 이 만신부는 그때부터 아셨던 거죠. 탈을 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못 보면서 무슨 만신이라고 그냥 필요 없고 내일 동 트는 대로 걔랑 같이 넘어오라고. 예. 그날의 통화는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만신할머니께서 전화 통화할 때 왜 그런 표정이었고 왜 그렇게 떨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차하신 거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전화도 전화였지만 본인 신당이었잖아요. 본인 신당에 그 저승사자로 둔갑한 악귀인지 악신인지를 돌려맨 제가 함께였던 거죠.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만신할머니를 제가 원래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예. 광주 만신할머니께서는 폐사찰 철거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거 졌네. 네, 한참 전에. 예. 할머니는 원래 있던 신당에서 가부좌 자세로 벽에 기댄 채로 돌아가셨대요.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앉아서 돌아가셨대요. 예. 할머님의 오랜 친구분이 발견하셨고 발견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흘렀었나 봐요. 배가 좀 시작됐었고 경찰 쪽에서 제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으니까 혹시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주셨고 뭐 발인부터 장지까지 다 함께 했고 추가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네. 사인증여라고 할머니 유산 일부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후로 지금 9년 동안 할머니 뜻으로 생각하고 기부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 가족처럼 항상 제도 지내고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네.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분을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감정이 이분 얘기만 나오면 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그럴 네. 만한 사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파트 1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지내게 돼요. 네.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둘째가 말이 트일 때쯤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빠 해서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패더님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시면 아예 아버지이신 건 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일은 마무리가 됐지만 둘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시즌2를 바로 이어서 하진 않을 것 같고 무서운 거 원하시면 무서운 거 현실 공포도 많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은 전기 기사를 안 하고 네. 제가 임상 심리사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호주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그쪽에서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그쪽에 정말 특이한 환자도 많고 관련해서 뭐 현실 공포도 많고 맞아요. 네, 저한테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네. 일단은 폐사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지 단편 에피소드들이 더 많다고는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죠? 네. 그리고 폐사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일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부제를 인형의 부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느낌 온다. 확 온다. 인형의 네. 부활이요? 네. 그러면 그 인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참. 자, 일단은 패더님께서 오늘 3편으로 회사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주신 건데 사실상 줄인 것도 많으실 거고 그동안의 그 기간 안의 일들을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딱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이제 나머지 직업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면서의 일들은 또 차근차근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패더님 오늘 진짜 3부작이지만 제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들무에도 영원히 기록될 계속 회자가 될 이야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은 엄청 무섭든 무섭지 않든 차근차근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패더님 폐사찰 이야기 3부작이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그 할머님께서 그렇게 또 가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또 들으면 안 될 인형의 부활이라는 부제를 지어주시긴 했지만 둘째 따님이 아빠는 누구랑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측도 아예 불가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이야기는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